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다시 핵 이야기로 돌아가서 억지력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북한에 대한 억지가 실패해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의 핵과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핵 보유국 간에 전쟁을 서로 억지하고 평화가 유지되는 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억지의 방식에는 응징보복이 두려워서 아예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방식, 이걸 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과 핵무기 사용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 이걸 거부적 억지, Deterrence by Denial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억지보다는 억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억제는 영어의 Deterrence가 가지는 그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억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억지력을 이야기할 때는 응징에 의한 억지, Deterrence by Punishment를 지칭을 하죠. 응징 보복 능력에 의한 억지의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원리는 핵 공격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핵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핵으로 먼저 공격하면 공격받는 나라도 망하지만은 공격하는 나라도 응징보복으로 괴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핵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나라가 괜히 핵을 사용해서 참화를 자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핵무장한 대국 간에는 상호 억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상호 억지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가 MAD거든요. MAD, 미쳤다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상호 확정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약자죠. 근데 미친 짓 같지만은 실제로 이 MAD가 지난 70년 이상 핵전쟁을 막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유용성은 입증이 된 셈입니다. 이런 억지력을 갖추려면 핵으로 1차 선제 공격을 받고도 남아있는 핵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괴멸할 2차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그러죠. 이런 2차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지하와 공중 해저에다가 분산하는 그런 삼축 체제라는 걸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죠. 육상에 배치된 핵미사일이 모두 제거가 되더라도 폭격기나 잠수함에서 그 응징보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2차 공격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프랑스처럼 최소 핵 억지 정책, 그 미니멈 디테런트라고 그러죠. 최소 핵 억지 정책을 추진한 나라도 냉전 시절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소련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소련의 50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런 2차 공격 능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은 항상 해저에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라즈 그 폭격기 한 대는 핵무기를 싣고 24시간 교대로 공중에 떠 있고, 남부의 그 플라토 달비용이라는 깐너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그 플라토 달비용이라는 고원지대에는 중거리 핵미사일 발사용 사일로를 지하 500m에 18개를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이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해 가지고 프랑스 전체를 다 차지하더라도
프랑스의 몇 배가 넘는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억지 전략인데, 그 동맹국인 미국이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결심을 못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프랑스 혼자서라도 소련을 완전히 괴멸시킬 능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더골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부적 억지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선제 공격으로 핵무기 운반 수단을 모두 제거할 능력이 있거나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은 핵무기가 날아올 때 미사일 방어망으로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면 완벽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완벽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하이텐 합참 차장이 얼마 전에 북한 핵미사일을 100%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현재 핵무장 수준과 미국의 감시 정찰 능력으로 볼 때 북한의 핵 사용을 완벽하게 100% 거부하는 것은 그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99% 이상 거부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99% 이상 거부하려면 그것도 감시 정찰 능력, 재래식 정밀 타격 자산,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의 대폭 보강이 필요합니다. 미사일 방어망도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고고도 방어용 사드 1개 포대, 그리고 저고도용 팩3 16개 포대로는 안 되고 최소한 사드 2개 포대의 그 추가 배치, 그리고 고도 40 내지 70km 공력을 방어할 그런 이스라엘제 에로3급 중고도 미사일 방어망까지 3중 요격 체제를 갖춰야 가능할 겁니다. 에로3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금 국내에서 개발 중이지만은 이게 성능이 검증되고 실전 배치될 때까지는 수도권 방어에는 상당한 그 취약점이 남아 있는 거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SLBM은 이걸 싣고 다니는 잠수함만큼만 위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잠수함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SLBM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 잠수함 잡는 게 지상에 배치된 핵미사일만큼 어렵지 않은 이유는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억지 가능한 나라지만은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할 가능성은 없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핵무기는 실수나 사고로 발사되거나 폭발하기는 아주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싣고 가는 폭격기가 추락한다고 해서 핵무기가 폭발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이 없는데도 전략사령관이 월권을 하거나 핵무기 발사대 근무하는 당직자가 뭐 정신이 갑자기 창난을 일으켜서 발사 버튼을 누르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핵무기는 정교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발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명령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한 장치 정도는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동수권자에서 국방장관, 발사대 당직자가 각자 다른 암호를 입력해가지고 그 세 암호가 다 맞아야 날아가도록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의 핵 개발 책임자하고 제가 만나서 뭐 장시간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남아공은 영국제 바크니어라는 그런 폭격기에 적재할 HEU 핵무기 6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폐기를 했는데,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폐기를 하는 최초의 국가죠. 핵무기 발사 이후에도 결심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서 발사 이후에 핵폭발을 취소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갖추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물론 우발적 핵 사용 위기는 없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레이더 차고 또 컴퓨터 오작동으로 한때 수백 개의 소련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탐지를 해가지고 비상이 걸리고 국가안보보장에까지 보고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한번 처한 적이 있었죠. 북한 핵이 다른 나라의 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뭘까요? 저는 억지가 실패하고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보다 더 정교하고 더 많은 핵무기 보유한 소련과 중국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억지해 왔는데 북한 억지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비핵화 안 되면 억지와 봉쇄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특히 보니까 미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태평양 사령관 지낸 어느 제독하고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어느 공개 토론에서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정상적인 핵무장국들 간에 작동하는 이 억지 원리가 북한에는 작동을 중지할 그런 순간이 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체제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면 굳이 핵을 사용해서 멸망을 자초할 그런 필요는 없겠죠. 경제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북한에도 억지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게 이게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 하고는 또 별개로 억지력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억지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생존에 더 유리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느냐?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체제의 생존이 어차피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핵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의 체제 붕괴 위기를 넘기고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무슨 소리냐? 북한 내 대규모의 주민 봉기 이런 큰 병고가 발생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질 때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위험은 어디서 온다고 보겠습니까? 북한 내 대량 학살과 인도적 재앙을 중단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주도의 군사 개입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 핵이 겁이 나서 북한이 주민이 다 죽든 말든 우리는 개입 안 하겠다 하고 버텨도 매일 수천 명 그 동족이 학살되는 그런 상황이 몇 주, 몇 달간 지속되면 전 세계로부터 우리는 개입 압력을 받을 텐데 그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만 살고 당신들 종족이 몇백만이 죽어도 당신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있느냐? 이 모든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외부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면 김일성 왕조의 종말을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반인도 범죄로 체포되어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군사 개입을 막을 수만 있으면 수백만 학살해서라도 정권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군사 개입 막을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 사용이라면 핵 사용 왜 안 하겠습니까? 핵무기 사용하더라도 물론 응징보복으로 망할 확률은 99%라고 봐야죠. 그러나 외부의 군사 개입을 막으면 망할 확률을 100%에서 99%로 줄일 수가 있고 시간도 벌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100%와 99%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앉아서 죽을 것이냐 서서 죽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김정은은 핵을 사용해서 싸우다가 스스 죽기로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외에 어느 핵무장국에도 일어날 수가 없고 오로지 북한에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도 90년 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가지고 공산체제가 무너졌지만은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이런 위기에 몰리면 집권자가 책임을 지고 평화적 정권 교체나 레짐 체인지로 위기를 돌파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절대 군주가 김일성 교회 교주를 겸하는 신정체제거든요. theocracy. 그러니까 국가와 최고 존엄이 일체화되어 있고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북한은 짐이 곧 국가라는 이 왕권 신수 사상에 따라서 지도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오너일 뿐 아니라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이 사교 집단의 제사장으로서 초월적 그런 세속적이고도 이 종교적인 지위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 존엄을 결사옹위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김일성 왕조의 종묘 사직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당과 군의 가장 숭고한 사명도 최고 존엄을 목숨으로 사수할 총폭탄이 되는 것. 이거는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군과 주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핵 사용을 서슴지 않을 집단이라는 점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 핵을 이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우 TV의 천정우였습니다.